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했을 경우에서 이를 기타소득, 양도소득세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왜 사고 왜 팔고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네요. 과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취득한 시기가 있을 테고 이거를 양도했을 때의 시기가 있을 테니까 그 시기의 시가만 알면은 얼마를 과세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취득가액 평가 방법에 선입 선출법이라고 써 있거든요. 먼저 취득한 거의 원가, 그거의 취득가액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 5월 1일부터 5월 31일 동안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그때 한 번 신고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네, 코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양쪽에 든든한 두 분이 안 계셔가지고 네, 오늘은 홍콩에서 홍콩 현지 특파원을 모셨습니다. 정피터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홍콩 특파원 코빗 사업개발팀 정성문입니다. 예, 그 옆에서 자리를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지원이 되고자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본부장님, 피터님 지금 좀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요. 대박. 네, 얼굴이 너무 대박. 크게 나오네. 얼굴이 너무 크게 화면에 대빵만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얼굴이 크게 나오는 거 저도 싫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워낙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거고, 그래서 이런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실제로 나의 거래소득에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건지, 어떤 거는 안 내게 되는 것인지, 뭐 주식과는 어떤 연관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개된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된 건지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250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2021년 10월 이후에 얻은 투자자는 이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했을 경우에서 이를 기타소득, 양도소득세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소득 금액은 양도 대가 혹은 시가에서 취득 가액과 부대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정했습니다. 세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고요.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 법인인 경우 국내 원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거나 원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짧게 세법 개정안의 골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바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코빗과 쟁글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 과세 표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좀 뽑아봤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 가상자산 과세에 심히 걱정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과세를 안 받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도입되는 거라다 보니 혹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코빗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이 어떻게 구분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과세 관점에서는 이제 8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처음 그 6개는 보통 또 경상소득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비경상소득이 있어요. 그건 이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같은 거는 정기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소득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아마 근로소득이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근로소득 같은 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보통 대부분은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서 한 가지로 합쳐서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산과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분리과세되는 몇 가지 소득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소득 안에서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기타소득 안에서도 분리과세를 하는 그런 원칙을 따르게 되는 거죠. 분리과세에 적용하는 세율이 이제 20%로 결정이 난 거고요. 그냥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양도를 했을 경우에 거기서 취득가액을 제외를 하고 실제로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250만 원인데 250만 원의 그 투자 소득을 얻었을 때까지는 세금 안 내고 250만 1원부터는 낸다는 거죠. 그렇죠. 예. 1원에 대해서? 1원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적용하는 그 시기가 내년 10월 1일부터인 거고요. 과세 기간 동안에
손익통산이 허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1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손실과 이익을 전부 다 통산을 해서 양도소득을 계산을 한다는 얘기고요. 신고와 납부 제도이기 때문에 그 5월 1일부터 5월 31일 동안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그때 한 번 신고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처음으로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는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가 되는 거죠. 코빗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가상자산 업체들, 뭐 거래소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가 이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 정보라든지 거래일자들라든지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국세청에 이제 제출을 해서 과세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고요. 이용자들도 자기가 거래한 내역을 알아야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편의를 제공할 서비스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별로 가상자산 가격이 각기 다른데 취득가나 기준가를 어떻게 책정을 해서 과세를 하게 되나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과세 표준 마련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단 한 개의 계좌만 가지고 있고 단 한 개 거래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개 사용하시고 바이낸스 이런 것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내가 하나씩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각자의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의무는 개개인이 의무가 되는 거거든요. 취득가액 같은 경우는 각 거래소에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원화로 취득을 했을 경우에 그걸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기가 직접 매입하지 않고 누구한테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 코인을 받는 시기에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취득가액이라는 게 사실 이제 거래소마다 조금씩 뭐 같은 코인이라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데 기준 시가라는 가격이 어디선가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따로 공식적으로 하는 건 없지만 쟁글 같은 데서 지금 기준 시가라는 가격을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서비스 중으로. 그 구체적으로 취득가액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시행령 정도가 나올 때에는 구체적으로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좀 명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웬디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쟁글 쪽에서도 이 질문이 똑같이 나왔었는데 에어드랍으로 받은 것도 과세 항목에 포함이 되나요? 워낙 이벤트가 많고 이 업계에 에어드랍도 많이 받으시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도 과세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에어드랍 같은 경우도 이제 에어드랍을 취득하는 시기, 시가를 적용을 해서 취득가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 프로 수익을 내서 판다고 하면은 그때 판 가격하고 에어드랍을 받았을 때 시가하고 그 차익이 양도 소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만약에 제가 오늘이 2020년 7월이니까 2020년 7월인 오늘에 3만 원의 이더리움을 에어드랍으로 받았어요. 2021년 12월에 이거를 현금화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2021년 12월에 이더리움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의 시세 차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21년 9월 30일의 시세 차익. 이것 마찬가지로 어떤 게 더 비싼 거냐에 따라서 더 유리한 걸로 시세 차익을 하게 되는 게 맞죠? 지금 취득가액하고 이제 9월 30일 그 당시 시가하고 비교를 해서 납부자한테 더 유리한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진짜 솔직히 만약에 개인이라면 그저 그 전에 팔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만 해당되는 건가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되면 탈세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진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나 바이낸스 만약에 쓰고 있고 빗바이낸스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주자이면은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도.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 부과를 어마어마하게 하게 크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건 그냥 보면서 그냥 든 생각인데 내가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이미 투자한 돈은 사실 금융당국에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없다기보다는 공조가 안 된 경우에는 추적을 못 하는 거니까 현금화를 해서 법정 통화로 바꿔서 대한민국 토지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요?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없을 수 있는데 이제 OECD 자동 금융 정보 교환 공통 보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는 아직 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를 하는 거를 그런 시스템 구축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공통 보고 기준에 보고를 해야 하는 그 주체가 거래소라고 하는 주체가 하나 더 포함이 되게 되겠네요. 보면.
그리고 이거는 아까 받았던 질문이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트워크 참여, POS, POW, 뭐 노드 뭐 이런 걸 통해 받은 보상이나 플랫폼에 기여를 해서 뭐 가입자를 유칭한다든지 SNS 공유하고 보팅하고 이게 사실 상당히 많은 이 플랫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엄연히 생산물이나 노동의 대가로 받은 리워드다. 팔았을 때 과세평가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질문인데 노동의 대가로 받은 거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혹은 채굴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과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취득가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다 똑같네요. 예, 모든 자산은 취득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상 범위 안에서 제도권 범위 안에서 원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니까 그쵸? 그렇죠. 갑자기 예, 코인이라고 해서 색다르게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원래 있던 그 과세 방법 안에서 최대한 이제 적용을 네. 시켜서 세금을 걷는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코인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상당한 투자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가 뭐 주식 같은 것도 하시고 뭐 선물 이런 것도 하시고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물론 요즘 젠지 세대는 바로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주식과의 차이는 뭐냐? 그래서 김단님이 보내신 질문인데요. 주식 과세보다 비트코인 과세, 그러니까 코인 크립토 업계 과세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주식 자체는 소득세 구분 방법에 있어서 맨 밑에 있는 양도소득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과세 그 개정안을 내면서 사실 여태껏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이 여태껏 없었는데 새로 개정안에 소득하는 그 과세를 하는 방안을 넣었고요. 이제 적용되는 시기는 2023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보다 한 2년 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실제로 어떤 경우가 더 이득이냐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 공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가상자산인 경우는 25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이제 공제 금액이니까 이제 주식은 억 단위로 굴리지 않는 이상이야 아마 양도소득을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소득으로 했을 경우에 2월 손익 계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주식에 손실이 있었다 하면은 금년에 생긴 어떤 그 이익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상세를 시켜서 과세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상자산을 갖다가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됐다면은 거기에 막 섞여질 수가 있는 거죠. 주식하고 가상자산하고 손해와 이익이 막 섞여지면서 좀 약간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좀 약간 간소화하고 간략화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가상자산이 분류가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비트코인이 비교를 해봤을 때 2024년부터 주식은 적용이 되니까 삼성전자에 1억을 투자했을 경우하고 비트코인에 1억을 투자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나서 50%의 수익을 냈다. 실제로 내 손안에 들어오는 수익을 계산을 하면은 기본공제 금액이 삼성전자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다 상세가 돼서 낼 세금이 없는 내 거네요. 예, 없는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금액이 250만 원밖에 안 돼서 4,750만 원은 세금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거는 1억 3,955만 원 이렇게 돼서 이 예에서는 주식인 경우가 더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많은 거죠. 가상자산 과세로 인해 본격적으로 제도권 진입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저도 궁금해요. 대형 기관급 투자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성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여기서 말하는 기관 투자가들은 아마 이제 그 대형 금융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일 텐데 과세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거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더 많은 여러 가지 법적 장치나 제도적 장치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생겨야 기관이 들어올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죠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이런 제도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제도권 진입이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 연구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것 중에 하나가 KRX에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시켜야 된다는 것도 사실 이제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그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때는 제가 제 증권부 기자였을 때였어. KRX 출입이었어가지고 그때 파생상품 팀에서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원래 이제 KRX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시장을 늘려가고 본인들의 상품을 늘려가고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만 올라오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관심들이 원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권고가 위에서 꽂혀진 것만이 아니라 사실 밑에서도 원하고 있었다. 커질 수 있겠네요. 사실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게 진짜일 것 같아요. 리플 4,500원 할 때 사고 존버 중인데 유유. 리플 가격이 이보다 높게 오르기 전에는 세금 낼 일 없는 거죠? 근데 낼 일 없는 거 아닌가요? 양도 차익이니까. 네, 맞아요. 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양도 소득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나 뭐 일반 코인을 실생활에서 법정화폐처럼 코인을 주고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지금 거의 없는데 가까운 미래는 생길 수 있잖아요. 양도 차익도 어느 정도 누린 셈이 되는데 이럴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아직 가이드가 아직 없는 걸까요? 왜 사고 왜 팔고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네요. 과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취득한 시기가 있을 테고 이거를 양도했을 때 시기가 있을 테니까 그 시기의 시가만 알면은 얼마를 과세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취득가액 평가 방법에 선입 선출법이라고 써 있거든요. 영어로 FIFO라고 그러는데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먼저 취득한 거의 원가, 그거의 취득가액을 먼저 쓰는 거예요. 처음에 1BTC는 300만 원에 사고, 두 번째 500만 원에 사고, 마지막 1BTC는 1000만 원에 샀다 하면은 1BTC를 근데 팔았다. 취득가액은 제일 처음에 1BTC를 샀을 때인 3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거죠. 순서대로. 그런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코인을 갖다가 많이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다면은 규정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원화 마켓이 아니라 비트 마켓이나 이더 마켓에서 매매를 했다. 이때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TC를 갖고 있는 거를 팔아서 이더를 샀다. BTC를 이더로 환산했을 때 그 BTC의 원화 가격이 양도가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더를 BTC를 산 건데 그 당시에 이더의 원화 가격이 훗날 이더를 양도를 할 때 취득가액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두 번 적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뭐 환율을 두 번 적용하는 것도 그 1년 사이에 원화로 BTC를 사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그 BTC를 사용해서 이더를 샀다. 그래서 다 원화로 다시 바꿨다고 치면은 양도소득이 1월 달에 BTC를 샀을 때랑 6월 달에 BTC를 이더로 바꾸기 위해서 팔았을 때랑 그 BTC의 원화 금액의 차이가 과세에 대상이 되는 거고, BTC를 팔아서 이더를 샀을 때 그때 이더의 원화 금액의 차이가 또 이더에 대한 소득이 되는 거고. 이게 듣다 보니까 그 각 법정 통화랑 코인의 가격, 그러니까 이 사실 거래소마다 시세도 다 다르고 마켓마다 다르고 이런데 이거를 표준화하는 게 되게 과세에서 중요한 작업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젠글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거의 모든 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샀던 거, 그리고 아까 이거 엄청나게 많이 샀다면 이 선입선출법, 이 거래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30일 전에 것에 있어서는 소득 적용이 안 되나 이후의 거래에 있어서는 무조건 그때 당시에 취득 가격 혹은 9월 30일의 시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양도했을 때 요 시가 이 세 가지를 이 차이를 보고 관세를 하게 된다.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 현지는 어떤가요?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가격리주의라서.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해야죠. 네, 그 할까요 저희끼리 그러면? 꼬쟁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하세요.